주요 도시들 한번 선생님이랑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1번은 어디냐? 바로 중국 지금 현재의 수도인 바로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베이징은 한자로 표기하면 북경이란 뜻인데요. 이 북경이라고 이름을 표기하게 된 건 이 남쪽의 수도인 난징. 3번 난징.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남경과 약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베이징이 언제 좀 거물급인 도시로 성장을 했냐면 중국 원나라 때. 쿠빌라이 칸이 수도 카라코름이 16번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몽골의 이제 수도가 이 울란바토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칭기스칸이 이 지역을 통일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는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해서 이 16번 여기를 수도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죠? 칭기스칸. 근데 이제 쿠빌라이 칸이 보다 더 이제 제국이 분할되면서 이제 중국 형식으로 중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식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카라코름에서 수도를 어디로 베이징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베이징이라고 안 부르고 이때 원나라 때는 여기를 대도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두 코도 이제 이케 몽골 울루스에서 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 이제 베이징이 언제 또 수도로 각광을 받냐면 명나라 때. 명나라 때 원래 수도가 난징에 있었어요. 명을 건국했던 홍무제가 난징을 수도로 했었거든요. 이유는 명은 원을 멸망시키고 이제 건국이 됐지만 몽골족을 다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몽골족들은 만리장성 이북에 아주 건재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난징 쪽에 수도를 틀면서 주원장 홍무제가 나라의 안정성을 꾀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영락제 때 와서 이제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시키고 몽골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리장성 부근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위치 보시면 베이징이 만리장성 바로 옆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이징에다가 뭘 만들었다? 자금성을 만들었죠. 자금성. 그런 다음에 북쪽으로 몽골군과의 어떤 전투를 하다가 영락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락제가 죽고 나서 북쪽에서 이제 몽골족의 침략이, 남쪽에서는 왜구의 침략이, 북로남의 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도 수도를 잡게 됩니다. 청나라 때는 베이징이라고도 불렸지만 연경이라고도 불려서 우리 조선에서 청으로 파견되는 사절단을 연행사라고도 불렀죠. 지금 현재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베이징 옆에 2번 도시가 뭐냐? 바로 텐진입니다. 텐진. 텐진은 여러분 바닷가를 바로 접하고 있거든요. 마치 서울에 인천이 있듯이 베이징에는 텐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아편전쟁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텐진을 점령하고 베이징으로 진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맺었죠. 이렇게 가까운 지역, 이걸 이제 항구에서부터 도시까지 쭉 이어진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난징입니다. 그럼 난징은 언제 이제 수도로 좀 각광을 받았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이 만리장성 이북에 있던 선비, 흉노, 저갈강과 같은 유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영가의 난이 있었어요. 그때 수도를 로양으로 하고 있던 진나라, 위진남북조의 진나라가 급하게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요게 바로 창장강 이남 지역의 난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진남북조의 동진 때 진나라가 동쪽으로 왔을 때 수도를 건강 또는 건업이라 불렸던 적이 있었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이게 어디에 수도가 됐냐면 여러분 우리 중화민국 있죠. 중화민국. 순원이 세웠던 중화민국. 그리고 나서 장제스가 이것을 이어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원에서 장제스로 이어지는, 그래서 여기를 수도로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여기를 이제 장악하고 난징 대학살을 일으킨 것도 이게 중화민국의 수도였기 때문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일본의 침입을 받아서 중화민국은 수도를 다시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요.
충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충칭, 내륙으로. 충칭이 몇 번이냐? 14번이네요. 충칭 14번. 그래서 충칭은 중화민국의 임시정부로 장제스가 여기서 기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그래서 김구도 역시 상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그죠? 상하이에 있다가 장제스,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해서 장제스의 지원을 받고 이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동을 해서 피난해서 충칭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구가 충칭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군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한국 광복군을 수립하게 되죠.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 한국 광복군을 수립을 하고 미국 OSS와 연합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요 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보죠.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인데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이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도시를 한번 가볼게요. 4번 도시입니다. 4번 도시는 어디냐면 바로 시안입니다. 시안. 여기가 시안인데요. 시안은 황허강 지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안은 되게 오래전부터 중국의 저명한 이제 수도들을 많이 거쳐갔는데요. 서안을 중국어로 읽으면 시안이라고 합니다. 하상주의 주나라가 여기를 호경이라고 불렸었던 적도 있었고요. 춘추 전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진시황제 진나라의 센양도 바로 이 시안입니다. 그리고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 그리고 등장하던 수나라, 당나라까지 아주 걸출한 중국의 고대 왕국들이 다 여기 시안을 수도로 삼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안의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는 여기를 장안이라 불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장안의 소문, 장안의 장안에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뜻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장안이란 단어가 속담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엄청 이제 번성한 이제 수도를 뜻하는 곳이었는데 이게 옛날 시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5번 가볼게요. 5번은 우리 주나라가 권융족의 침입을 받고 호경을 버리고 어디로 수도를 이동했었죠? 네, 로양으로 수도를 이동했었죠. 그래서 5번 바로 여기입니다. 서안을 버리고 호경을 버리고 여기 로양으로 이동을 했죠. 그죠? 그래서 로양으로 이동한 5번 로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양 같은 경우에도 시안만큼 중국의 이제 왕조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수도예요. 로양을 수도로 했던 나라들 중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주나라. 주나라는 앞에를 서주, 뒤에를 동주라고 부르죠. 그죠? 이 동주 시대부터는 춘추 오패와 전국 칠흥이 난립했다 해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의 이제 진나라가 동쪽으로 옮겨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56국의 그 피란을 가기 전에 이 진나라가 있었던 수도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진 일대 수도가 또 로양이었어요. 그 앞에 한나라가 여러분 신을 기점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알죠? 전한과 후한으로. 그죠? 광무제가 세웠던 후한도 로양을 수도로 했고요. 위진남북조의 진중에 수도로 옮기기 전에 서진도 역시 여기 로양을 수도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양을 수도로 했던 사람 중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맞죠? 바로 북위의 효문제입니다. 북위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비족이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북위는 만리장성, 여기 만리장성 이남의 6번 도시 이 평성에다 수도를 틀었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효문제가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도를 5번 로양으로 옮겨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한족의 문화를 따라하는 한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평성에서 로양으로 수도를 이동을 했죠. 그죠? 그리고 한족과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한족 언어만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북위 같은 경우에는 북방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교를 이용해서 왕권 강화는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둘 다 뭐를 많이 이용을 하냐면
되게 불교 문화를 숭상을 해서 이 평성에도 석굴사원이 있고 러양에도 석굴사원이 있죠. 그죠? 평성에 있는 석굴사원은 윈강석굴사원입니다. 윈강석굴사원. 좀 더 옆으로 가야겠네요. 윈강석굴사원. 그 다음에 로양에 조성된 석굴사원은 룽몬석굴사원이 있는데 윈강석굴사원은 요거죠. 그죠? 그리고 룽몬석굴사원은 요거죠. 그죠? 그래서 윈강석굴사원이 조성이 되고 나중에 수도를 옮기고 나서 아쉬우니까 효문제에 의해서 조성된 사원은 로양의 룽몬석굴사원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자, 그럼 7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도 유명한 나라의 도시입니다. 바로 문취주의를 실시했던 송나라. 송나라의 수도인데요. 송나라가 나중에 수도를 어디로 이동하게 되죠? 항저우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카이펑. 송나라의 초기 수도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북송시기라 부르고 나중에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이만으로 옮기게 되죠. 이만이 지금 현재 어디다? 항저우라고 불리는 곳. 그래서 항저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항저우. 그래서 카이펑을 버리고 항저우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시기를 남송이라 부릅니다. 남송 역시 쿠빌라이 칸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 카이펑에서 이만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요? 금나라가 공격을 해왔죠. 그죠? 그래서 금나라가 황제를 납치하는 정강의 변을 일으키고 화북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송나라는 수도를 급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자, 9번은 어디냐? 9번은 바로 여기입니다. 닝보네요. 닝보. 닝보는 여러분 선생님이 왜 꺼냈냐면 닝보의 난이 여러분 기억나요? 닝보의 난은 명나라 때 왜구들이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남회를 일으킨 사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닝보 지역의 이런 감합무역을 바탕으로 일어났던 일본 사람들의 분란 때문에 결국 감합무역을 폐쇄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폐지해버렸죠. 그죠? 닝보의 난. 그리고 북쪽에서는 토목보 해변, 경술 해변으로 북로, 남쪽은 남해, 북로 남해화가 명나라 때 주된 포인트였다는 거. 다음 10번 한번 가볼게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샹하이 트위스트 추는 샹하이가 되겠습니다. 샹하이는 사실 언제 때 각광을 받았냐면 난징 조약 기억나요? 중국 최초의 근대 조약이죠. 그죠? 그때 5개 항구를 개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선택됐던 항구가 바로 이 샹하이였어요. 그러면 영국은 왜 샹하이를 선택을 했느냐면 여러분 샹하이 위치 보세요. 난징, 그리고 항저우, 여기 닝보, 푸저우, 수저우.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 이 벨트가 강남. 상하이 지역이 딱 그 중간에 있죠. 그죠? 그래서 개항하기 전에는 작은 어촌 지역에 불과했으나 상하이 지역이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 성장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여기에 수립이 되고 프랑스 조계도 여기에 있었죠. 그죠? 상하이는 이런 서양 세력들의 어떤 이제 유입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던 도시였다는 것. 11번은 어딜까요? 11번은 여기입니다. 중국 왕조에서 청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서양 상인을 유일하게 입항하게 허락했던 광저우입니다. 광저우. 일본의 나가사키 같은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광저우만 열어준 거예요. 서양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누가? 권융제가. 그래서 서양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상인도 딱 정해놨죠. 누구? 공행을. 그래서 난징 조약 때 이런 공행 무역을 폐지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광저우 지역이 워낙 이제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쪽을 항상 드나들었던 곳이다 보니까 광저우 주변에 있는 땅을 할양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12번 홍콩이 되겠죠. 그래서 난징 조약 당시에 여기서 나오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 상하이를 개항시키고 홍콩을 할양받고 공행을 폐지한다. 요게 다 난징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촌에 불과했던 홍콩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과 광저우 옆에 삼각지로 형성되어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마카오입니다. 마카오.
그래서 마카오는 지금은 뭐 카지노로 유명하지만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많이 지배가 됐냐면 포르투갈 상인이었어요. 포르투갈 상인.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여기로 많이 이제 갔었죠, 그죠? 특히 이제 막 걸륭제가 청나라 때 이런 예수의 선교사들의 포교를 중단시키면서 그 크리스트교 이제 그 선교사들 다 마카오로 죄다 보냈던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마카오는 성당도 있고요. 또 이런 성당에 있는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하얀색 그 뭐죠? 옷깃을 흰자로 계란 흰자로 빳빳하게 먹인 다음에 남은 노른자로 만든 그 에그타르트가 여기 포르투갈의 유명한 디저트인데 마카오도 그래서 엄청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포르투갈에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나중에 여기를 할양을 받기도 하는데요. 영국이 홍콩을 받은 것처럼 난징 조약 때 영국 할양 이렇게 적어놔야겠네요. 요거를 명나라 때부터 거주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오 포르투갈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그죠? 충칭은 아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 볼게요. 15번은 어디냐? 우리가 충칭이 중화민국의 임시정부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근거지라고 한다면 마오쩌둥의 근거지도 있었겠죠. 그죠?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 바로 예난입니다. 15번 여기가 예난이에요. 여기가 충칭. 그래서 예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다. 그리고 일본 중일전쟁 당시에 아주 격전지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알아요? 여기가 예난이고 여기가 이제 충칭이니까 그 중간에 유명한 도시가 바로 시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안에다가 장제스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이라 생각하는 장쉐량이라는 사람을 시안에 파견하고 여기 예난에 있는 공산당과 이제 서로 격돌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장쉐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고향이 만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쪽 지역의 군벌이었는데 이 군벌이었던 이 장쉐량의 아버지를 일본 사람들이 열차 사고를 모방해서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세량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엄청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만주 지역을 발판으로 해서 일본이 중국 본토의 침략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장세량은 답답했던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장제스가 싸워야 할 대상은 중국 공산당이 잘하고 있는지 서한을 한번 시찰해 온 적이 있어요. 1936년에 그랬던 그를 감금했던 사건이 바로 시안 사건입니다. 그리고 와서 장쉐량이 장제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이제 궁을 해라. 이 통합작을 제안을 했어요. 이제 장제스는 못하겠다 버텼고 결국에는 1937년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시안 사건이 일어났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였던 이유가 바로 예난과 이 충칭의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어요. 또 나중에 이것도 또 중요한 기점으로 나올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거점이자 중일전쟁의 격전지였다. 그다음에 16번 카라코룸은 했고요. 17번 가볼까요? 17번은 여기입니다. 바로 요동반도, 랴오동반도 끝에 있는 17번이 리순이고 18번이 대련이죠. 다렌 지역. 리순과 다렌은 요동반도의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요동반도에. 그래서 요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해양 세력이 육지로 진출하기도 좋고 육지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청일 전쟁 당시에 청나라가 패배하잖아요. 그죠?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이 리순과 다렌 지역을 차지하고 이쪽 지역에 철도로 부설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해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 때 이 리순과 다렌의 조차권을 일본이 가져가고 남만주 철도권도 얘네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만주 철도권을 보시면 리순 다렌에서 장춘이라 적혀 있는 지역까지인데 이걸 나중에 어디 19번 하얼빈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열차를 타고 하얼빈을 방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 안중근 의사의 어떤 의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거기서 잡혀서 위순 감옥에서 결국 옥사를 하게 되죠. 그죠? 20번은 어디냐? 20번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한 반도, 산둥반도에 있는 도시 칭다오겠네요. 칭다오 하면 맥주가 유명하죠. 그죠? 맥주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산둥반도는 누구의 이권이었냐면 아까 전에 청일전쟁 당시에 청나라가 전쟁에서 지면서 정신이 없을 때 러시아는 요동반도를, 독일은 산둥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다오에 맥주 공장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진 거죠. 근데 이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1915년에 일본이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독일의 이권이었던 산둥반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위안스카이에게 21개주 요구를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산둥반도 이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났어. 누가? 베이징의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특히 1919년 파리 강화조약에서 승전국의 입장이었던 일본의 편을 결국에는 승인해 줬어요. 그래, 산둥반도 일본 거 해. 그래서 이 사건과 요거 화가 났고, 또 3.1 운동도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3.1 운동도 1919년에 일어났죠. 그죠? 이것에 영향을 받았던 중국 베이징 대학생들이 일으킨 게 바로 뭐다? 5.4 운동 때 이런 산둥반도의 이권을 반환해라, 이런 어떤 요구들을 막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게 반환되게 돼요. 언제? 1921년 때 무슨 회의? 워싱턴 회의가 열리죠. 전 세계에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군축함, 그러니까 엄청 함대가 많은 거야. 그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일본이 너무 성장하는 것 같으니까 결국 산둥반도의 이권을 누구에게 돌려줘라? 중국에게 반환해라 라고 하면서 일본은 자신의 권리를 또다시 빼앗기게 되겠죠. 그죠? 21번은 어디냐? 21번은 선생님 눈이 안 보이네요. 21번, 여기입니다. 우한입니다. 우한은 또 중국에서 유명한 역사를 가진 도시 아닙니까? 그죠? 우한 안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코우라는 곳이 있어요. 한코우. 그래서 우리 사료에 보면은 우한에서 이제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한에서 시작된 봉기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무너지고 신의 혁명이 등장하게 되죠. 신의 혁명 누가 주도했어요? 바로 우한에서 순원이 주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911년 공화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중화민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한은 중국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중요해요. 이 우한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군대가 있거든요. 바로 뭐가 있다? 조선의용대가 있습니다. 조선의용대 누가 만들었더라? 김원봉이 만들었죠.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서 193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38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 왜냐면 38년 장제스가 왜 이들을 지원해 줬냐면 바로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지원하는 게 너무 깨림칙했던 거야, 장제스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독립군들을 지원을 해서 이들에게 군대를 만들고 이제 일본과 싸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결국 이 조선의용대가 분리가 되게 되잖아요. 요거 시험에 겁나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분리되는 이야기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래서 장제스 이게 분리가 됐던 이유는요, 여러분. 우한에서 이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되는데요. 김원봉이 만든 군대는 좌우 합작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을 엄청 싫어했던 장제스가 충칭에 이제 피난을 왔을 때 같은 이제 산하에 있던 김구를 지원해서 한국 광복군 창설을 이제 지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김원봉에게는 조선의용대 해산해라,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김원봉과 대다수의 조선의용대는 여기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일부 세력이 로양에서 예난으로 직결합니다. 아까 했죠. 이제 중국 국민이나 전쟁 현지라고. 그지? 이때 우리 이제 예난에 갔던 조선 의용대 군대를 조선 의용군이라고 달리 부르는데요. 이 조선 의용군은 중국 국민 공산당과 연합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위기를 잘 이제 헤쳐나간 걸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우리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가 대다수는 충칭으로 한국 광복군에게 흡수되고 일부 세력은 북상해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해서 중일전쟁에 참전을 했다.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입니다. 22번은 바로 타이완이죠. 그죠? 타이완을 한자 그대로 하면은 대만이 되겠습니다. 대만. 타이완.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때 강희제 때 기억나요? 청나라 강희제 때 요 지역 섬을 근거지로 반청운동했던 정성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성공의 반청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이제 해안가에 있는 백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강희제가 천계령을 내렸다가 그걸 해제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겁나가가지고 우리 신패를 발급하는 얘기 중요하게 배웠었다. 그죠? 에도 막부가.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기점이 됐던 게 바로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장제스가. 그런 다음에 장제스가 수도를 여기 대만으로 이동하고 타이베이를 수도로 해서 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대립을 하는 구도가 마치 남북한의 분단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왔어요. 여러분 힘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국 가볼게요. 한국 23번은 어디냐?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은 백제 때부터 수도를 했었죠. 한성, 온조. 그래서 뭐 위례성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가 흡수를 하고 고려 때는 여기를 남경이라고 부르면서 고려 후기에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을 세웠을 때도 고려의 남경을 수도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한양이라 불렀죠. 한양.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여기를 경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경성 스캔들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남한의 수도입니다. 그럼 24번은 어디냐?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에서도 평양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 왕건이 여기를 서경으로 삼았죠. 그죠? 그래서 북진 정책의 근거지로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북한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북한의 수도가 되죠. 25번은 어디냐? 경주입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라를 흡수했던 고려에서는 고려 초기에 여기를 동경이라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26번은 바로 고려의 수도인 개성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개성이라 안 부르고 개경이라 불렀죠. 그죠? 그래서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송상, 개성의 송상들 유명하죠. 그죠? 개성의 옛날 이름이 송악이었으니까. 개성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상인들을 송상이라 부른 거죠. 그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여러분 기억나요? 고려 초기에는 개성과 평양과 경주를 삼경이라 봤어요. 근데 고려 후기에는 개성과 평양과 서울을 삼경으로 보면서 중요도가 경주는 떨어지고 서울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27번부터는 일본입니다. 자,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지도에서 28번, 27번이 되고 지도에서 27번, 28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27번은 뭐냐면 도쿄입니다. 도쿄는 한자 그대로 하면 동경이란 뜻이에요. 동쪽에 있는 수도란 뜻인데요. 이 동경이란 수도 옆에 중요한 이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기를 에도 막부라고 해서 에도라고 불렀죠. 그죠?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마쿠라가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 가마쿠라 막부가 여기서 수립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멍연합군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에는 쇠퇴하게 된
28번은 어디냐? 이 도쿄와 가장 가까운 이제 항구 도시 요코하마가 되겠습니다. 요코하마. 그래서 나중에 이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이제 최초의 철도가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요코하마는 페리 제독이 일본으로 왔을 때 여기를 격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요코하마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요코하마 가나가와 현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과 일본이 맺었던 조일 수호 통상조약에서 나가사키와 가나가와 현을 이제 개항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가와 현이 개항시켰던 이유가 바로 도쿄와 가까운 제1항구 도시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국의 텐진이나 우리나라의 인천과 같은 기능을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9번은 뭐냐면요. 29번이 바로 교토예요. 교토는 말 그대로 경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교토의 경자와 도쿄의 경자가 둘 다 수도 경자예요. 여기 경도의 도자는 도시 도자고요. 그러니까 수도란 뜻입니다. 경도 자체가 도쿄도 자체가. 그래서 교토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이걸 동경이라 불러요. 지도상에서 보면은 도쿄의 동쪽에 있다 해서 여기를 도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교토는 사실 일본 역사에서 엄청 중요도가 높은 도시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토 주변에 있는 이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카. 쇼토쿠 태자가 여기 지역에 뭐 호류사와 같은 삼국 문화를 받아가지고 불교 사원을 많이 만들었죠. 그다음에 천황권이 강해지고 나서 수도를 잡았던 나라도 교토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황권이 약해졌던 헤이안 시대의 헤이안도 교토 근처에 있고요.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던 무로마치 막부도 역시 여기 무로마치도 교토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교토 자체가 정치적으로 엄청 중요한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30번 어디냐? 교토 바로 옆에 있는 경제도시 오사카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산, 바다, 강 모든 것이 있어서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려지는 정도의 번화한 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오사카 우동, 수시 엄청나게 맛있는 미식의 도시로도 유명하죠. 지금도 그죠. 31번 어디냐면 오사카는 약간 내수용 경제도시라고 한다면 이 31번 나가사키는 국외용 경제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사키 짬뽕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나가사키에는 에도 막부 시대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고 크리스토프 포구에 관심이 없었던 네덜란드 상인들만 입항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학문을 나나기라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이 근대화 이제 현대화되고 나서는 이 나가사키가 공업 도시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있는 유명한 섬 중에 하나가 구남도가 되겠죠. 탄광을 캐었던 우리 조선인들이 엄청 진용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사키를 이제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거기를 폭파시키는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나가사키도 폭탄이 떨어졌지만 32번 바로 히로시마에도 원폭이 떨어졌죠. 히로시마에서 먼저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두 번째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되죠. 33번은 어디예요? 33번은 바로 여기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현. 이전에는 뭐라고 불렸던 왕국? 류큐 왕국이었죠. 류큐 왕국. 그래서 류큐 왕국이 중개무역으로 명나라 때 엄청나게 번영을 했다가 가만무역이 쇠퇴되면서 닝보에 난 이후로 이런 류큐 왕국의 번성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79년 메이지 정부의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먼저 정리하고 1876년 강화도 조약, 1879년 오키나와를 이제 류큐 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45년 이제 미군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오키나와에서 엄청 격전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 주민들에게 일본 군부가 집단 자결을 하라 해서 그런 아픔과 관련된 장소도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4번으로 가볼게요. 34번은 바로 여기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지금 현재 베트남의 수도죠. 그죠? 베트남의 수도인데 이전에는 탕농이라고도 불렸고요. 탕농 혹시 기억나요? 원나라가 침입했을 때 여기를 탕농이 함락될 뻔해서 쩌능다오가 이 탕농을 구해내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앞에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통킹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통킹만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베트남 전쟁, 2차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게 되잖아요. 그죠? 미국이랑. 그다음 35번은 어디냐? 35번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호치민은 이전에는 사이공이라 불렸던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하죠. 그죠?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은 제한협정으로 북톤으로 나누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쪽 사회주의에 의해서 남북이 모두 통일되게 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때 이 민족의 이제 사회주의 영웅이라고 했던 호치민을 이름을 사이공을 이제 바꿔서 호치민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호치민은 약간 상업적인 도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이런 어떤 성격이 강하고요. 북쪽 지역은 좀 더 건전한 건강한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36번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말레이 반도의 향신료 무역의 중심이 찌었던 바로 물라카가 되겠습니다. 물라카 지역을 차지했던 아이가 바로 누구였다? 포르투갈 상인이었죠.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신항로 개척 때 동쪽으로 가는 바람에 인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까지 아주 이 상권을 차요. 일본에서는 좀 인도의 고아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말레이 반도라든지, 중국의 마카오라든지 이런 걸 근거지로 해서 이런 동아시아 무역을 한때 주름 잡았었죠. 그죠? 그래서 마카오나 물라카는 포르투갈과 관련된 곳이다. 포르투갈 얘기했으면 뭐도 하나 얘기해야 되겠어요. 에스파냐. 에스파냐와 관련된 도시가 바로 여기 마닐라입니다. 마닐라. 에스파냐는 포르투갈과 달리 서쪽으로 갔죠. 그죠?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 결국에는 필리핀 세부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이 스페인의 왕이나요. 그죠? 그래서 이 마닐라만큼은 에스파냐의 근거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엄청 긴 시간 동안 동아시아의 유명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도시들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했던 수업들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에 대한 내용을 외우기보다는 이런 도시 수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한번 되새겨보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